오늘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동부에 위치한 베턴루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턴루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 것은 1998년 4월 18일 3살 아들을 둔 이혼녀 랜디 매브루어가 강간, 폭행,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베턴루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지만 이 끔찍한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랜디 매브루어 사건 이후로 베턴루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었고 그 수법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개별 사건으로 보았으나 점차 이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데릭 토드리는 1968년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프랜시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전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리의 부모는 자주 다툰 끝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어린 리는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홀로 키우면서 여러 남자친구를 사귀며 그중 일부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리는 점차 내면의 어둠을 키워갔습니다. 리는 13세의 나이에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관음증 때문에 경찰에 알려지게 되며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 기록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7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리는 다시 한번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리는 어릴 때부터 동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작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유기, 그리고 사회에서의 고립감이 그의 내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절도와 폭력 사건으로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1988년 데릭 토드리는 제클린 데니스 심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2자녀를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의 집에 허가 없이 침입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한동안 건설업에 종사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삶에서는 지역 술집을 돌아다니며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불륜을 저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의 아내는 그의 여자친구 카산드라 그린과의 불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정에 헌신했지만 남편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리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카산드라는 아들을 낳았으나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2000년 2월 말다툼이 폭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카산드라는 리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더욱 화를 내며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카산드라를 심하게 폭행한 것이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가 자신의 차로 보안관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만에 가석방으로 2001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가택연금과 감시장비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데릭은 발목에 착용해야 하는 장비를 제거하여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이 취소되며 합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01년 9월 데릭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여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금까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그는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살인마였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998년 여름부터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점차 대담해졌고 잔인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로 혼자 있는 여성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관찰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루틴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집이나 거리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때 매력적이고 친근한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계를 풀고 그에게 다가오면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장소로 이동하여 성폭행 후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시신의 위치를 철저히 은폐함으로써 수사 당국이 피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날 때 자신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매우 주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과 옷에 묻은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범행 후에는 세심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성공할 때마다 더욱 자신감을 얻었으며 범죄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1998년 4월 18일 랜디 매브루어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는 그녀의 집을 사전 조사한 후 밤에 침입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리의 손에 제압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집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있었으나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집 밖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은닉했던 것입니다. 2001년 9월 24일 41세의 지나 윌슨 그린은 간호사와 사무실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지애나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리는 그녀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한 후 혼자 있는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친절한 이웃인 척 접근하여 그녀의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집에 접근한 후 강제로 침입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침실에서 발견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중요한 DNA를 발견했습니다.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강간당하고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몇 주 후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되기 전에 친구와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했답니다. 조사 결과 리의 DNA 증거는 살인사건과 일치했습니다. 2002년 1월 14일 21세의 대학생 제럴린 데소토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리며 평범한 방문자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디소토가 문을 열자 강제로 침입하여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성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침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2년 5월 31일 22세의 샬럿 머레이 페이스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되었습니다. 페이스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재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의 축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인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따라가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페이스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욕실에서 발견했지만 현장에는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스의 죽음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경찰은 연쇄살인범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DNA 증거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데릭 토드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9일 다이앤 알렉산더는 리의 공격을 받았지만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알렉산더는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수리공인 척하며 그녀의 집에 접근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문을 열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에게 범인의 외모와 공격을 받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리의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2002년 7월 12일 44세의 파멜라 키나모어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납치되어 구타와 강간당했으며 목이 잘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죽인 사람이 집에 침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열린 창문이나 문을 통해 들어왔거나 그녀가 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실종된 지 4일 후 베턴루지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덤불 속에 숨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23세 트리네이샤 데네콜롬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어머니 묘지에 갔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실종된 지 3일 후 그녀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강간당하고 사망했습니다. DNA는 데릭 토드리와 일치했습니다. 2003년 3월 3일 26세의 대학원생 캐리린 요더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집에 침입했습니다. 요더는 집에서 공부를 마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범인은 강제로 납치하여 외딴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10일 후 그녀의 시신은 강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더의 시신은 다리에서 강으로 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된 DNA 증거를 분석하여 리와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23일 코니 워너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9월 2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2003년 경찰은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범인의 소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데릭 토드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리를 체포하러 갔을 때 가족과 함께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집이나 아파트에서도 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리고 사진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고 발표한 후 그는 숨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시카고로 갔다가 애틀랜타로 가서 일주일 동안 싸구려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27일 애틀랜타 타이어 가게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또 다른 범행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다이앤 알렉산더는 데릭 토드리의 공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 중요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상세히 증언하며 데릭 토드리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집을 수리하는 사람이라며 갑자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도망을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연쇄살인마 데릭 토드리는 2005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 후에도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1일 갑자기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47세 데릭 토드리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심장병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릭 토드리 사건은 베턴루지 지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과 주변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턴루지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과학 수사와 경찰의 끈질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